네, 한국인들이 많이 찾는 관광지죠.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 한 명이 잔혹하게 살해당한 채 발견됐습니다. 자세한 사건 상황 손정혜 변호사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파타야에서 한국인 한 명의 시신이 발견됐다는 뉴스가 어제 나왔고요. 그리고 오늘은 피의자 중 한 명이 검거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우선 이 파타야 현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짚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파타야는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많이 사랑받는 휴양지다 보니까 휴양지에서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이 시신으로 발견되는 것도 충격적인데 또 가해자가 한국인들로 추정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한국인이 한국인을 납치해서 태국 현지에서 살해한 후 유기한 사건입니다. 현지 시간 11일 파타야 해변에서 한 8km 떨어진 저수지에서 시신이 발견이 됐고요. 플라스틱 큰 통에 발견되었다라고 하는데 관광지와 워낙 가까울 뿐만 아니라 특히 유명한 관광지 인근이라는 점에서 현지 교민들도 사실은 충격을 받았고 또 국민들도 많이 충격을 받은 사안입니다. 그리고 시신 당시 발견 모습을 보시면은 이 잠수부들이 이제 저수지에서 이제 끌어올렸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이 큰 통 안에 시신이 이제 웅크린 채로 이제 나체 상태로 발견됐다라고 하고요. 시멘트와 함께 남성의 시신이 발견됐는데 또 발견 당시 상태가 10손가락이 모두 잘린 상태였다라고 보도되고 있어서 시신의 어떤 형태도 굉장히 참혹하고 잔인한 수법으로 이렇게 시신을 유기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손가락까지 잘랐다는 것은 이제 신원 확인을 못하게끔 어떻게 보면 좀 완전 범죄를 노린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해서 이 사건이 드러나게 된 거죠? 일단 피해자는 4월 30일경 입국을 했고요. 일단 납치하고 살해한 이후에 시신까지 유기한 이후 이 가해자들, 이 범인들이 정말 좀 더 악질적이었던 것이 이미 죽이고 나서 가족을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5월 7일경에 이제 어머니로에게 연락을 해서 1억 원을 보내라. 협박 전화를 하게 됐고 이 피해자의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했고 한국 대사관을 통해서 현지 경찰이 추적에 나섰고요. 관련된 렌트카량의 차량 동선을 추적하다가 저수지에서 1시간가량 멈춘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시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현지 경찰의 발표가 있었죠? 잠시 들어보죠. ว่านะครับคนร้ายได้มาขู่นะครับว่าตอนนี้ได้จับตัวลูกชายไว้เนื่องจากว่าตัวลูกชายเนี่ยได้นำยา 네, 그렇습니다. 당시 행적을 짚어보면요. 30일에 이제 투숙했던 이 피해자가 2일 방콕 클럽에서 이제 방문한 것으로 이제 인근의 CCTV에 포착된 모습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로 이제 전화하려는 피해자를 누군가가 이제 데려갔다. 그러니까 납치했다라고 보는 게 정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데려가는 모습이 나오는군요. 네, 하는데요. 현재 경찰 조사 결과 이 한국인 남성 2명의 차를 타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함께 이동을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중간에 픽업 트럭으로 갈아타고 파타야로 이동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수지 주변 숙소에 머문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된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나서 이들이 다시 모습을 드러낸 건 납치 당일인 3일 오후였는데 파타야에 소재한 철물점에서 이제 이 철물점에 방문하고 여기서 이제 대형 통하고 밧줄을 구입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다시 이제 포착이 된 것은 납치 당일 이제 3일날 발견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 날 하루 뒤인 4일 9일 밤 9시경에 이 트럭 진칸에 어떤 거물 물체를 싣고 이제 저수지로 향했다라고 하고요. 일단 경찰 조사는 조금 더 있어 봐야 되겠지만 4월 2일 날 납치하고 그러니까 5월 2일 날 납치, 5월 3일 날 살인 행각을 벌이고 5월 4일 날 이제 유기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나서 7일 한국에 있는 피해자 어머니에게 아들이 마약을 벌여서 손해를 입었으니 그 돈을 보내달라 이렇게 이제 협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현재 수사 결과 마약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 용의자들과 피해자가 찍힌 CCTV 영상을 역추적해서 이제 시신도 찾아냈고 또 오늘 들어온 소식이 이 3명의 용의자 중에 1명을 한국에서 붙잡았다고요. 그렇습니다. 경남 경찰청이 이제 3명 중에 1명 한국인 남성을 이제 추적했고 이제 체포를 했는데요. 20대 A 씨라고 알려지고 있고 전북 정읍에서 이제 체포가 됐습니다. 일단은 피의자 1명이 국내로 입국한 사실까지 확인이 돼서 동선을 추적해서 긴급 체포를 한 것인데 지금까지 이제 경찰 조사 결과 이게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획된 범죄라고 추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일단 피의자 1명이
2020년, 그러니까 4년 전부터 태국을 자주 드나들었다는 거고요. 한 8번 정도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태국 지리도 굉장히 익숙한 것으로 현지에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손가락을 좀 훼손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신원을 확인하지 못하게 한다거나 또는 사망하기 전에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한다면 고문이거든요. 협박과 고문에 의해서 어떤 개인정보라든가 금품을 탈취하려고 했던 시도일 수 있어서 좀 더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2명은 지금 행방이 묘연한데 일단 현지 보도를 통해서는 태국 인근 국가인 미얀마로 갔을 것이다. 뭐 캄보디아로 도주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현재 2사람, 그러니까 공범 중에 2사람의 행적을 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기 때문에 추가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는 걸로 하고요. 자, 다음 사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법원 전산망이 북한 해킹 조직으로 추정되는 조직에 이제 해킹당한 일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뒤늦게 알려졌는데요. 이게 경찰청 그리고 국정원 그리고 이 검찰이 합동 수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때는 이제 2021년부터 그러니까 예. 3년 전부터 지난해 2월까지 이런 해킹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고요. 이 법원 전산망에 굉장히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이 전자 소송에서는 거의 세계적으로 독보적으로 우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예. 많은 자료가 지금 외부로 전송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 약 1아테라, 그러니까 사실 엄청난 양인데요. 이것을 A4 용지 장수로 하면 26억 장.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소송 자료가 해킹 조직에 의해서 이제 유출된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그래서 그런지 이제 사법부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라는 평가도 나오더라고요. 자, 그런데 보통 이제 해킹을 당하면 해킹이 벌어졌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제 이 유출된 자료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됐습니까? 정확하게? 일단 정확하게는 파악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악성 코드를 발견하는 것도 시점이 늦었을 뿐만 아니라 코드를 발견하고 나서도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시점도 조금 늦어지는 과정에서 기록이 삭제돼서 보관되지 않는 자료들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북한 해킹 단체로 추정되는 해킹 조직이 들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굉장히 고난이도의 기술을 사용했다라기보다는 이 시스템의 좀 보안이 너무 좀 부실했던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따르고 있고 지금 굉장히 많은 양이 유출됐다라고는 하지만 지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0.5%밖에 안 된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자, 고난이도 기술을 쓴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을 몇 년 동안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제대로? 대처를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법원에서도 이런 북한 해킹 조직이 법원 전산망에 들어와서 해킹할 것을 좀 예견하지 못한 측면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군요. 특히 이제 대법원 전산망 관리자의 계정 일부의 이제 비밀번호 패스워드가 123 QW, 그러니까 첫째 줄 세 자리, 둘째 줄 세 자리 이렇게 비밀번호를 설정할 정도로 좀 보안 의식이 조금 낮았던 것은 아닐까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특히 한국 사법부가 1년 넘게 악성 프로그램을 감지 못한다는 것도 이 해킹 조직이 나중에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외부 국내 서버를 이용하다가 해외 서버를 이용해서 또 직접 전송한 사실까지 드러나서 이런 일을 겪었으니 앞으로 보안 대책 철저하게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은 그만큼 이 법원의 보안 체계가 허술하다는 건데 북한 해킹 조직이 한 거라면 이게 안보 문제도 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안보 문제도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원에서는 굉장히 기업 비밀이라고 하죠. 첨단 산업 기술에 관련된 소송, 특히 특허 기술 소송에 관련해서는 다양한 어떤 보안 서류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나아가서는 사실은 개인 정보가 누적되어 있죠. 법원엔 모든 개인 정보가 들어있다고 생각하셔야 될 텐데 지금 유출 자료 중에 상당 부분이 개인회생과 관련된 문서라는 겁니다. 아, 그래요? 개인회생이라는 것은 채무가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이제 다 갚지 못해서 이제 분할해서 갚게 해달라고 이렇게 신청하는 제도인데 여기 보면 채무 관련된 개인 정보 다 들어가 있을 것이고 보이시피싱의 이런 유사 수신 업체라든가 뭐 이자를 적게 해서 뭐 새롭게 대출을 내준다고 하면서 사기 행각을 벌이는 경우도 있는데 개인회생 분들의 주민등록번호, 계좌정보 모두 넘어갔다라고 한다면 또다시 보이시피싱이나 이런 사기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수사 관계자들은 유출된 개인정보를 도용할 수 있으니 보이시피싱이라든가 스팸 메일 이런 것들 이제 꼼꼼하게 확인하고 이 개인정보 피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이제 보이스피싱 범죄도 많이 해왔기 때문에 2차 피해가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상황이군요. 자, 그런데 이 복원된 것이 되게 적다고 들었습니다. 0.5% 정도라면 나머지 99.5%는
유출됐는지도 아직 정확하게 파악이 어렵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전국 법원의 자료를 모두 이 법원 전산망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0.5%만 확인해서 개인회생 사건 이런 것들이 유출됐다고 하지만 예. 나머지 99.5%에는 무슨 정보가 포함됐는지 알 수 없어서 사실 총체적으로 난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특히 그러다 보니까 실제 피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도 확인이 어렵습니다. 사실 법원 자료에는 판결문에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사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보복의 어떤 범죄로도 악용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특히 북한 해킹 조직이 나왔기 때문에 탈북민들을 관련된 소송도 진행될 수 있거든요. 그래요? 그런 부분에 대한 그 보복에 악용될 우려까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기술적인 조치로 어디 정보까지 특히 목적이 무엇인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금융 사기를 벌이려고 이렇게 해킹을 한 건지 아니면 첨단 기술을 가져가려고 한 것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어떤 보복의 목적인지 이런 목적을 찾는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피해 규모를 빨리 산출해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총체적인 난국이군요. 예. 진상조사와 함께 이 제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예, 손정희 변호사 잘 들었습니다. 네, 사사건건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